그러면 불안장애 전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물론 이제 가상의 사례지만 불안장애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여대생 A양은 막연하게 불길한 예감을 자주 느끼고 자주 불안에 휩싸이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 걱정이 많은 것이 이제 불안장애 내담자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A양의 불안은 근데 아주 작은 일부터 엄청난 재앙에 관련한 것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는 내가 이제 사려는 물건이 없으면 어떡하냐. 사실은 사려는 물건이 없으면 다른 데서 사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안 사고 다음에 사도 되는데 이제 A양의 경우 이렇게 이제 불안장애 특징이 있는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 뭐 사고가 나서 나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뭐 모두가 병들어 버리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제 불안들이 있는데요. 이 A양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불안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양은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이 과도하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이 아주 고되고 힘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양의 경우에는 나의 이런 불안이 굉장히 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기의 불안이 과도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걱정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걸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일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 A양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A양의 불안이 얼마나 이 내담자, 이 A양의 일상을 힘들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A양이 뭐 의지력이 약해서라든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전문가적인 조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픈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퀴즈로 본다면 이 A양의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앞서서 저희가 주요 용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의 하위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A양은 그 중에 어느 불안에 속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불안장애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을 묶는 하나의 이제 큰 카테고리입니다.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선은 병리적인 불안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인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만한 상황에서 불안한 것은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럽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생존에 나갈 수 있겠죠.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존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불안은 괜찮은데, 근데 굳이 불안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하면서 나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병리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리적인 불안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불안이고요. 그리고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A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A양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본인을 괴롭히고 있죠. 지금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내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타고 가는 이 버스가 갑자기 다리에서 뭐 다리가 무너져서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거의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현실적이지 않은 불안들을 계속 안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과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분이 상당히 아프다, 마음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병리적 불안이 근데 살다가 어쩌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불안장애는 앞서 저희 주요 용어에서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범불안장애가 있고요. 아마 A양의 경우에는 사실 A양의 사례는 제가 범불안장애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 드린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이제 여러 장애들이 불안장애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공포증의 종류들이 있죠. 물론 공포증도 특정 공포증이냐, 광장 공포증이냐 이렇게 이제 또 그 안에서 종류를 나눌 수 있지만 공포증이라는 거는 불안이 공포라는 것은 이제 불안이 훨씬 더 과도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증 계열도 불안장애에 저희가 넣고 있고요. 자, 사회불안장애는 당연히 이제 불안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 외에 여러분들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의 유형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 그리고 공황 발작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예기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넣고 있고요. 더불어서 분리불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무언증도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아동에게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불안장애에 넣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위 유형들 각각의 특징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보실 것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자, 아까 A양의 사례를 제가 이제 범불안 장애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특징들을 모아서 이제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의 특징은 정말 말 그대로 이 글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온갖 불안을 안고 있어서 일상이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 장애의 특징들 아마 이제 교재에는 그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 기준은 꼭 이 진단 기준에 완벽히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단 기준과 관련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장애로 진단할 정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나 현상을 안고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어떤가요? 미리미리 조력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또 그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기준을 이해하되 이 진단 기준에 갈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 기준을 향해서 내담자가 어떤 증상들을 보일 때 이 진단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증상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불안 장애는 다시 돌아와서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자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넓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걱정과 불안.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아까 A양 사례 계속 떠올려 보세요. 자, 사소한 것부터 비현실적일 정도로 과도한 재앙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가 어쩌다 그날 하루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보통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이렇게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걱정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걱정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증상, 이 걱정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증상이 한 3가지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너무나 아까 이제 A양도 그랬죠. 이런 걱정을 계속 안고 살다 보니까 일상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걱정을 계속 하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한 3가지 이상 나타날 때, 더불어서 이렇게 걱정을 계속 하다 보니 내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서 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밖에 나가면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계속 달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꾸 제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양상. 이런 양상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증상, 그 병이 바로 번불안 장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안장애는 불안한 내용이나 주제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번불안 장애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어떤 주제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번불안 장애는 유병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임상적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요. 자, 보세요. 상당히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 1%가 안 되는 병들도 있고요. 아니면 2% 대부분 2% 내외를 많이 이제 내외가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불안 장애 같은 경우, 특히 번불안 장애는 꽤나 이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유병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고요. 자, 여성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발병 시기가 조금 빠른 편인데요.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 즈음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나타나면 사실은 우리가 약 먹고 뭐 바이러스를 없애듯이 싹 깨끗하게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불안 장애는 상당히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특징이라든가 성격 특징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나타나면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이것을 빨리 치료하다 보면 치료하고 일상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습득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쪽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불안 장애는 특히나 독특한 이제 성격 특징들이 보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안이 높으려면 막 낙선적이고 낙관적이면 불안이 높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함에 대한 이제 불안, 인내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이제 불안하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한데, 그거는 일어날까봐도 걱정이 되지만 일어났을 때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면도 크겠죠.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자신감도 부족한 특징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불안 장애의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학문적인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뇌랑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이제 수용기가 있는데, 이 수용기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후두엽, 그러니까 뇌의 뒷부분과 이제 뇌의 앞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뇌를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우리 후두엽과 관련한 이제 곳에 이 벤조디아제핀 수용기가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후두엽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증거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후두엽이 손상이 될 경우에 이렇게 불안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신 역동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불안이라는 거는, 자, 뭐라고 보나요? 정신분석 역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갈등이 이제 불안을 야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경험되는 부동불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무의식적 갈등이 이제 방어기제에 의해서 보통은 변형이 돼서 안전하게 저희 일상에서 인지하거나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변형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안이라는 것이 그냥 날 것 그대로 계속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이 번불안 장애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불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상이 없는 유동적인 불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번불안 장애라는 건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불안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상 없이, 어찌 보면 모든 게 대상이라는 거는 특정 대상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불안의 대상, 그러니까 불안으로 이제 감지하는 것을 이제 부동불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잘못된 학습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반응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 반응이라는 것이 부적절하게 학습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적인 입장이고요.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독특한 사고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장애 중에 불안, 강박 혹은 우울이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인지적인 체계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인지치료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불안장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사고 경향성이 있는가 했을 때 앞서 저희가 그 임상적 특징에서 보신 이제 성격 특성, 결국 그 사람의 이제 사고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성격 특성일 텐데 거기서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정하고 본다라는가 이런 이제 특징들이 상당히 인지적인 입장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인내력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불안을 견디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불안으로 계속 이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내면에서 질문을 하겠죠. 내가 이런 확실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인지적인 특징이 아까 굉장히 비관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이렇게 파국화하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재앙이고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이제 파국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이라는 정서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사실 불안장애 전반에서 자주 이제 발견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범불안 장애를 인지치료에서 설명할 때 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약물과도 관련이 되겠죠. 자, 치료를 한다 이러면 아까 분명히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후두엽과 관련이 되는 것 같다. 특히나 이 후두엽에서 나타나는 벤조디아제핀 수용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제 연구가 이제 보고가 되니 그러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를 사용하면서 자극에 대한 과민성을 좀 저하시키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범불안 장애만 그런 것은 아닌데 약물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담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반응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운 나쁘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 약물이라는 거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섭취할 때 이제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지치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치료 전략을 세워봅시다. 자, 인지행동에서는 분명히 범불안 장애가 독특한 사고체계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독특한 사고체계를 건강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대부분의 인지치료적인 접근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내면의 그 내담자의 이제 독특한 사고 과정을 내담자 스스로 일단 지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과도하고 이제 부적절한 내지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끔 돕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과도하게 주관적이고 파국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인지치료의 중요한 접근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아니면 우울에서 이 접근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고 과정을 자각하고 객관화하도록 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뭐 걱정 사고 기록지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 기록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게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끔 돕는 기술들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내가 걱정과 불안이 마구 올라올 때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완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식 호흡, 뭐 명상 이런 기법들도 실제 상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